다우 지수가 3년 안에 2배로 뛴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마디가 시장에 파문을 던졌습니다. 이 발언은 근거 있는 자신감일까요? 아니면 계산된 정치적 레토릭일까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계를 향해 핵폭탄급 선언을 내놨습니다. 대통령이라 해도 주식시장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는 없는데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해도 되는 건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죠. 다만 트럼프는 보통 허황된 말만 던지는 인물로 보긴 어렵습니다. 좋든 싫든 하겠다라고 마음먹으면 끝까지 밀어붙이는 추진력만큼은 확실하다는 평가가 따라다니니까요. 그래서 이 발언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근거가 있는 전망인지, 단순한 메시지인지, 그리고 투자자들은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다우지수부터 정리해보죠. 다우지수, 다우지수, 다우지수. 다우지수. 주식에 익숙한 분들은 SP500을 더 자주 언급하지만 트럼프가 굳이 다우지수를 콕 집어 말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 평균 지수, 즉 다우지수는 1896년에 만들어진 미국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주가 지수입니다. 약 130년에 가까운 역사를 가진 상징적인 지수죠. SP500이 미국 대형주 500개를 추종하는 것과 달리 다우 지수는 30개 기업만 담습니다. 대신 그 30개는 미국 경제를 대표하는 초우량 기업들입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엔비디아, 골드만삭스, 보잉, 맥도날드, 코카콜라, 나이키, JP 모건처럼 미국인의 일상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기업들이죠. 이런 이유로 다우 지수는 흔히 미국 경제의 체온계라고 불립니다. 다우가 오르면 미국 경제가 좋다는 신호로, 다우가 내리면 경기가 식는 신호로 해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트럼프가 나스닥이나 SP500이 아니라 다우를 언급한 것도 일반 미국인들에게 가장 익숙하고 상징성이 큰 지수이기 때문입니다. 다우 5만 간다 같은 말은 뉴스 헤드라인에 바로 꽂히죠. 정치적으로도 계산된 선택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위치를 봐야 합니다. 2026년 2월 현재 다우존스 지수는 5만 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역사상 최고점 근처를 오르내리는 상황입니다. 이미 시장은 이른바 트럼프 랠리로 뜨거웠습니다. 2024년 11월 트럼프 당선이 확정되자 시장이 폭발적으로 반응했고, 규제는 풀리고 세금은 깎이고 기업은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한꺼번에 쏟아지며 주가를 끌어올렸죠. 하지만 2배 상승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다우가 5만이라면 2배는 10만 포인트입니다. 다우가 1만에서 2만으로 가는데 약 17년이 걸렸습니다. 1999년에 처음 1만을 찍고 2017년에야 2만을 돌파했죠. 2만에서 4만도 7년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5만에서 10만을 3년 안에 가겠다는 선언이니 당연히 근거가 뭘까?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이제부터 그 속내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트럼프 경제 구상의 첫 번째 핵심 무기는 규제, 철폐입니다. 규제가 뭔지 쉽게 비유해 보죠. 치킨집을 차린다고 하면 사업자 등록, 위생 허가, 소방 점검, 간판 심의 등 서류가 한가득입니다. 이게 규제입니다. 물론 규제가 모두 나쁜 건 아닙니다. 상한 고기를 막기 위한 위생 규제도 필요하고 건물이 무너지지 않게 하는 건축 규제도 필요하죠. 문제는 과도해질 때입니다. 규제가 지나치면 기업이 숨을 쉬기 어려워집니다. 예를 들어 어떤 제약회사가 혁신적인 신약을 개발했다고 해도 FDA 승인을 받는데 평균 10년, 비용은 수십억 달러가 든다고 합니다. 그 사이 경쟁사가 먼저 치고 나가면 기업은 치명타를 입을 수 있죠. 트럼프가 노리는 지점은 바로 이런 기업을 옥죄는 불필요한 규제입니다. 자신이 이를 과감히 잘라내겠다는 구상, 이른바 레드테이프 커팅입니다. 레드테이프는 관료주의적 형식주의를 뜻하는 표현으로 영국에서 공문서를 빨간 끈으로 묶어 보관하던 데서 유래했다는 설명이 흔히 따라붙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환경 규제, 노동 규제, 금융 규제를 폭넓게 완화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큰 흐름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환경 규제 완화입니다. 바이든 정부 때 강화됐던 탄소 배출 규제를 대폭 푼다는 방향이죠. 기업들이 탄소 배출권에 쓰던 비용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둘째, 금융 규제 완화입니다. 은행들이 자본을 묶어두는 비율을 낮춰 대출을 더 할 수 있게 한다는 구상입니다. 셋째, 노동 규제 완화입니다. 연방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하지 않는 것은 물론 채용과 해고의 유연성을 높이는 쪽으로 가는 흐름입니다. 이게 왜 다우 지수와 직결되느냐고요? 다우 30개 기업에는 골드만삭스, JP 모건 같은 금융주, 캐터필러 같은 산업재, 유나이티드 헬스 같은 헬스케어 등 규제에 민감한 업종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규제 완화 비용 감소, 이익 증가,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고리가 작동할 수 있다는 논리죠. 기업이 규제 준수에 쓰던 비용을 아끼면 그만큼 순이익이 늘고 순이익이 늘면 주당 순이익이 오르며 주당 순이익이 오르면 주가가 따라붙는 구조입니다. 트럼프 일기 때와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 경제자문위원회는 규제 완화로 연간 2억 달러 이상의 규제 비용이 절감됐고 미국 가구당 연간 300달러 소득 증가 효과가 있었다라는 분석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보다 더 공격적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구상이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자라보다는 내보부 천한 두 번째 무기는 에너지 가격을 낮추는 전략입니다. 트럼프가 선거 때부터 반복한 구호가 드릴 비드릴이죠. 직역하면 시추해, 그냥 시추해에 가깝고 의역하면 미친 듯이 석유를 퍼올려라 정도의 뉘앙스입니다. 에너지 가격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물류비, 전기요금, 농기계 연료, 공장 가동비 등 경제 전반의 비용 구조에 에너지가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에너지가 비싸면 거의 모든 것이 비싸지고 에너지가 싸지면 전반적인 비용 압력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트럼프의 에너지 정책은 비교적 명확합니다. 미국 내 석유 천연가스를 최대한 생산해 에너지 자급을 강화하고 가격을 끌어내리겠다는 방향입니다. 세부로 보면 첫째 연방 토지에서 석유가스 시추 허가 확대입니다. 바이든 정부 때 환경 문제로 막아둔 부분을 다시 열겠다는 메시지로 읽힙니다. 둘째, 송유관 파이프라인 건설 재개입니다. 키스톤 엑셀 같은 대형 프로젝트를 다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원래 개발사가 철수한 상태라 실현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점도 함께 거론됩니다. 셋째, 전기차 보조금 축소 및 내연기관 규제 완화입니다.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트럼프 입장에서는 전통 에너지 산업을 지키겠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넷째, LNG, 액화 천연가스 수출 확대입니다. 생산을 늘려 해외에 팔면 무역 수지와 에너지 기업 매출을 동시에 개선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죠. 이 구상이 실제로 먹히면 어떤 그림이 나오느냐는 전망의 영역이지만 제시되는 시나리오는 대체로 비슷합니다. 현재 미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갤런 약 2.9달러 선인데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면 전국 평균이 2달러대 후반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전망이 있고 일부 주에서는 이미 갤런당 2달러대 초반까지 떨어진 곳도 있다는 언급이 나옵니다. 휘발유가 내려가면 물류비 하락 상품 가격, 압력 완화, 인플레이션 진정으로 이어질 수 있고 동시에 기업 생산 원가가 낮아져 마진율과 순이익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다우에는 3M, 캐터필러 같은 산업재 기업이 포함되어 있어 에너지 가격 하락이 생산비 절감과 경기 활력 측면에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세 번째 무기는 세금 인하, 특히 법인세 감세입니다. 월급을 받을 때 세전과 세후가 다르듯 기업도 벌어들인 돈에서 법인세를 떼고 나면 손에 쥐는 이익이 줄어듭니다. 트럼프 일기 때 대표 정책 중 하나가 2017년 법인세 감세였죠. 법인세율을 30%에서 21%로 낮췄습니다. 숫자로 단순화하면
100억을 벌던 회사가 과거엔 35억을 세금으로 내고 65억을 남겼다면 감세 이후엔 21억만 내고 79억을 가져가게 됩니다. 순이익이 14억 늘어나는 셈입니다. 이런 변화가 넓게 퍼지면서 2018, 2019년 기업 실적이 크게 개선됐다는 해석이 뒤따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가 꺼낸 카드는 더 강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미국 내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율을 15%까지 낮춰주겠다는 구상입니다. 21%도 낮은 편인데 15%까지 거론되니 저세율 국가 수준에 가깝다는 비교가 나옵니다. 목표는 분명합니다. 전 세계 자본을 미국으로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법인세 25%의 규제가 강한 A 국가보다 법인세 15%의 규제가 느슨한 B 국가, 게다가 시장 규모가 세계 1위라면 기업 입장에선 B로 기울 가능성이 커집니다. 트럼프가 노리는 자본의 귀환 전략은 이런 판단을 유도해 해외로 나갔던 미국 기업은 물론 다른 나라 기업까지 미국으로 끌어오겠다는 그림입니다. 다우 30개 기업 상당수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존슨앤존슨, 프로터앤갬블 등은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과 투자를 미국으로 더 끌어오거나 미국 내 투자를 늘릴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자리 증가, 소비 확대, 성장률 개선, 기업 매출 증가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다우 지수에도 우호적 환경을 만들겠다는 논리입니다. 네 번째 무기는 시대 흐름과 맞물린 AI 기술 혁신입니다. 사실 미국 주식시장이 고공행진하는 배경을 트럼프 정책만으로 설명하긴 어렵습니다. 밑에서 받쳐주는 큰 파도가 AI 혁명이라는 주장도 강하죠. 챗 GPT가 세상에 나온 게 2022년 말이었고, 이후 3년 사이 엔비디아 주가가 10배 이상 상승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시가총액 3조 달러를 돌파했으며, 구글, 아마존, 메타가 AI에 수백억 달러씩 투자한다는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다우에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엔비디아, 세일즈포스, IBM 등 AI 수혜로 거론되는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AI 붐을 더 가속하겠다는 구상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첫째, AI 관련 규제 최소화입니다. 유럽이 AI 규제법을 만드는 흐름과 대비해 미국은 기업 자율에 맡기겠다는 방향으로 읽힙니다. 둘째, 대규모 AI 인프라 투자 유치입니다. 스타게이트라는 프로젝트명으로 5억 달러 규모의 AI 인프라 투자를 추진 중이라고 언급되며 오픈 AI, 소프트뱅크, 오라클 등이 참여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로 소개됩니다. 셋째, 반도체 자국 생산 확대입니다. TSMC에 최대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압박해 미국 내 50억 달러 규모 추가 투자를 이끌어냈고, 인텔에도 대규모 지원을 약속하며 첨단 반도체 공장을 미국에 짓는 흐름을 추진한다는 설명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AI가 IT 업종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AI가 보편화되면 제조업은 스마트 팩토리로 생산성이 오르고, 금융업은 투자 분석과 리스크 관리에 AI가 들어오며, 헬스케어는 AI 진단과 신약 개발, 기간 단축이 거론되고, 리테일은 수요 예측과 재고 관리가 최적화됩니다. 다우 30개가 거의 전 산업을 아우르니 AI가 산업 전반의 생산성을 끌어올리면 지수 전체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결론으로 연결됩니다. AI라는 메가 트렌드가 트럼프의 친기업 정책과 맞물릴 때 시너지가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장밋빛 그림만 있는 건 아닙니다. 전문가들이 가장 크게 우려하는 첫 번째 변수는 관세입니다. 관세는 해외에서 물건이 들어올 때 국가가 세금을 붙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중국산 스마트폰에 25% 관세가 붙으면 100달러짜리가 125달러가 되는 구조죠. 트럼프는 관세를 협상 카드로 쓰는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관세를 올릴 테니 싫으면 우리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협상하라는 식입니다. 실제 시행된 관세 흐름으로는 중국산 제품에는 펜타닐 관세와 상호 관세를 합쳐 총 30% 수준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고,
한때는 145%까지 치솟았다가 양국 협상으로 지금 수준으로 조정됐다는 설명이 뒤따릅니다. 캐나다산 제품은 USMCA, 미국, 멕시코, 캐나다 무역 협정을 지키지 않는 품목에 35% 관세가 붙고 에너지 자원은 10%로 언급됩니다. 멕시코산 제품도 25% 관세가 부과되지만 USMCA를 준수하는 품목은 면제된다고 합니다. 외산 자동차에는 25% 관세가 이미 시행 중이며 여기에 전 세계 수입품에 10% 보편 관세가 시행되고 국가별 상호 관세가 추가로 붙는다는 설명도 나옵니다. 세금 재단 추산에 따르면 2026년 현재 미국의 가중 평균 관세율이 약 17%까지 올라간 상태라는 언급입니다. 이런 관세가 현실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중국산 에어컨에 30% 관세가 붙으면 미국 소비자는 그만큼 비싸게 구매하게 됩니다. 이런 현상이 가전, 의류, 전자제품, 자동차 부품 등으로 확산되면 수입 물가 상승, 소비자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재점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다시 고개를 들면 미국 연준 FE든 금리 인하를 멈추거나 상황에 따라 금리를 다시 올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금리가 높아지면 기업은 대출 비용 증가로 투자를 줄이고 소비자는 대출 금리 상승으로 소비를 줄이며 주식시장은 할인율 상승으로 주가의 하락 압력이 커집니다. 이른바 관세의 부메랑입니다. 게다가 다우 30개 기업 상당수는 글로벌 공급망과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애플은 중국에서 아이폰을 만들고 나이키는 베트남에서 신발을 만들며 맥도날드는 전 세계에 매장이 있습니다. 관세 전쟁이 격화되면 실적의 직격탄이 될 수 있죠. 실제로 2018, 2019년 1차 미중 무역 전쟁 당시에도 관세 발표 때마다 다우가 하루 500, 800포인트씩 출렁였다는 사례가 거론됩니다. 더 심한 사례로 2025년 4월 이른바 해방의 날 관세가 발표됐을 때 SP500 지수가 하루 만에 거의 5% 가까이 폭락했다는 설명도 뒤따릅니다. 두 번째 리스크는 재정 적자, 즉 돈 문제입니다. 법인세를 깎고 규제를 풀고 에너지 인프라에 투자하면 당장 정부 수입은 줄고 지출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재정 적자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 국가 부채는 38조 5억 달러를 넘었고 하루에 64억 달러씩 늘고 있다는 언급이 나옵니다. 38조 달러를 한국 돈으로 대략 5경 5조 원 정도로 환산하기도 합니다. 미국 의회 예산국 CBO 전망에 따르면 2035년까지 공공 보유 부채만 53조 달러, GDP의 120%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거론되며 트럼프의 추가 감세까지 포함하면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해석이 이어집니다. CBO는 트럼프의 대규모 감세 법안인 원빅 뷰빌 하나만으로 향후 10년 적자가 4조 달러 이상 추가될 것으로 추산한다는 설명도 나옵니다. 부채가 늘면 이자 부담이 커집니다. 미국 정부의 이자 비용이 2025 회계연도 기준구 700억 달러, 거의 1조 달러에 육박하고 2026년에는 1조 달러를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 언급됩니다. 국방비가 170억 달러라는 비교도 함께 나오죠. 이자 부담이 커지면 인프라 투자나 복지 지출 같은 항목이 압박받을 수 있고 국채 신뢰가 흔들리면 국채 금리가 오르며 기업 가계대출 금리도 함께 올라갈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달러 가치 하락 가능성까지 거론됩니다. 당장은 미국 경제의 체력과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가 버팀목이지만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 장기적으로 다우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세 번째 리스크는 지정학적 불확실성입니다. 트럼프의 아메리카 퍼스트는 대외 개입을 줄이겠다는 뜻으로 읽히기도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국방비를 아끼고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을 낮추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미국이 경찰 역할을 덜 하면 세계 질서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존재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 중국 대만 긴장도 심각하며 중동 역시 불안정합니다. 만약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TSMC 공급망이 마비될 수 있다는 경고가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이 중 하나라도 터지면 원자재 가격 급등, 글로벌 공급망 교란, 기업 실적 악화로 주식 시장이 패닉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예로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당시 유가가 배럴당 139달러까지 치솟았고 침공 당일 다우 선물이 800포인트 넘게 급락했으며 그해 상반기 다우가 고점 대비 약 19% 빠지며 약세장 직전까지 갔다는 설명이 뒤따릅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 영향도 있었지만 전쟁이 불안을 증폭시킨 건 분명하다는 평가죠. 글로벌 비즈니스 비중이 큰 다우 구성 기업들, 보잉, 애플, 코카콜라 등은 지정학적 충격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변수가 터지면 두 배는커녕 하락장도 가능하다는 경고로 연결됩니다. 그렇다면 3년 내 두 배를 수익률로 환산하면 얼마나 필요할까요? 현재 다우가 약 5만에서 10만이 되려면 100% 상승입니다. 3년간 100% 상승이라면 연평균 약 26% 수익률이 필요합니다. 역사적 연평균 수익률 배당 포함이 7, 8% 수준이라는 설명과 비교하면 26%는 평균의 3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완전히 불가능한 일만은 아니라는 반론도 존재합니다. 1995, 1997년 3년 동안 다우가 약 106% 올랐던 시기가 있었고 IT 버블 초기에는 매년 22, 33%씩 상승했다고 언급됩니다. 1982, 1985년 레이건 시대 강세장에서는 4년간 약 77%, 2009, 2012년 금융위기 회복기에는 4년간 약 49%, 2019, 2021년 코로나 전후로는 3년간 약 56% 상승했다는 비교가 이어집니다. 다만 3년 100%를 넘긴 사례는 1909, 15, 1909, 17년 한 번뿐이라는 점이 강조됩니다. 폭발적 상승이 나왔던 공통 조건으로는 대규모 유동성 공급, 기술 혁신 사이클, 저금리 환경의 결합이 언급됩니다. 그럼 지금은 어떨까요? 유동성 측면에서 연준이 2025년에 세 차례 금리를 내렸지만 올해 1월에는 동결했고 추가 인하 전망도 불투명하다는 설명입니다. 2020년처럼 돈이 무제한으로 풀리는 분위기는 아니란 얘기죠. 기술 혁신은 AI 혁명이 진행 중이라 강력한 동력으로 평가됩니다. 금리는 현재 3.5에서 3.75% 수준으로 2020, 2021년 제로금리와 비교하면 여전히 높다는 언급이 나옵니다. 세 조건 중 기술 혁신은 강하지만 나머지 두 조건은 애매하다는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3년 내 다우 2배는 매우 낙관적 시나리오에 가깝지만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긴 어렵다는 정리가 가능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시나리오별 그림입니다. 시나리오 1, 골디락스, 최선의 상황. AI 혁명이 기대 이상으로 생산성을 끌어올리고 트럼프의 감세와 규제 완화가 기업 이익을 크게 늘리며 이미 부과된 관세가 협상을 통해 단계적으로 철회되거나 대폭 완화됩니다. 인플레이션이 안정돼 연준이 금리 인하를 재개하고 지정학적 리스크도 터지지 않는 조건이 겹치는 경우입니다. 이때 다우는 3년 내팔만 10만 포인트까지 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확률은 약 15%, 20%로 제시됩니다. 시나리오 2, 범피 라이드, 울퉁불퉁하지만 상승. AI 성장은 이어지지만 기대보다 느리고 감세 효과는 있으나 재정 적자 우려로 모멘텀이 줄어듭니다. 관세 전쟁으로 단기 변동성이 커지지만 일부 협상으로 봉합되고 인플레이션이 간헐적으로 고개를 들어 금리 인하 속도가 더뎌지는 그림입니다. 이 경우 3년간 55, 0, 65, 0 포인트 도달이 거론되며 연 평균 10, 15% 수익률로
역사적 평균보다는 높은 편이라는 설명입니다. 확률은 약 50%, 55%로 가장 가능성이 큰 시나리오로 제시됩니다. 시나리오 3. 스태그플레이션, 최악의 상황. 스태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최악의 상황. 관세 전쟁이 전면전으로 확대되고 보복 관세가 이어지면서 수입 물가 급등으로 인플레이션이 재점화됩니다. 연준이 다시 금리를 올려야 하는 상황이 오고 기업 이익이 감소하며 경기 침체가 현실화됩니다. 여기에 대만이나 중동 등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겹치면 다우가 35, 0.4만 포인트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확률은 약 15%, 20%로 제시됩니다. 나머지 10%, 15%는 블랙스완처럼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발생하는 구간으로 설명됩니다. 종합하면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시나리오 2, 즉 변동성 속 완만한 상승입니다. 트럼프의 다우 10만이 그대로 맞아떨어질 확률은 높지 않지만 그렇다고 시장이 곧바로 붕괴할 가능성만 커졌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는 정리입니다. 정리해보면 트럼프의 3년 내 다우지수 2배 선언은 단순한 낙관론이라기보다 미국 우선주의 경제 시스템에 대한 강한 자신감 표현으로 읽힙니다. 상승 엔진은 네 가지로 압축됩니다. 규제 철폐로 기업 비용을 낮추고 에너지 가격 인하로 원가와 인플레이션 압력을 줄이며 법인세 감세로 순이익을 키우고 AI 혁명으로 생산성을 끌어올린다는 구상입니다. 네 엔진이 동시에 작동하면 이론적으로는 역사적 상승장이 가능하다는 논리죠. 다만 리스크도 분명합니다. 관세 전쟁, 인플레이션 재점화 우려, 재정 적자 확대 국가 부채 부담, 지정학적 불확실성, 전쟁, 분쟁, 위험입니다. 이 가운데 하나라도 크게 흔들리면 다우 10만은커녕 하락장도 현실적인 시나리오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2배가 되느냐 그 자체보다 그 과정에서 큰 변동성과 기회가 동시에 열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